자, 시행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좀 더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군수가 원칙으로,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원칙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셀프 방식의 경우에는 원칙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원칙 하는데,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공을 지정해서. 근데 이 주공을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과반 동의 받아서.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역시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가. 근데 시장 군수가 지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주공 등. 두 번째는 공공이 50%를 초과출자한 법인. 이 두 사람을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지정해서. 이게 두 번째 방법. 원칙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사람 지정해서 사업하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지정할 때 공동 시행자를 같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 그게 건설 사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 두 번째는 주공이나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이 사람 지정하면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같이 지정합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원칙 누가 하죠? 조합이. 근데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런 사람들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사업 누가 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위에 계신 분들과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중에 얘네 둘이 빼고 이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요거. 흰 글씨로 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써본 거고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외우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써본 거지, 이거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왠지 느낌상 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중에 건설업자 빼고 틀렸다 이렇게 낼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박사님들인데 부끄럽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이 하는 사람 정할 때 동의 요건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크게 말한 거. 과반동의. 여기도 과반동의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요까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옳은 질문으로 나오던지.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인 시행자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 정할 때는 과반동의.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만들면서 내가 하는 정비 사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자, 시장 군수가 수용이나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죠. 이런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동의 안 받아도 될까요? 광명시장이 이제 광명시를 막 돌아다니다가 저기 마음에 안 드는데 싹 밀어버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시행자 지정할 때. 이건 이제 조합 만들 때 동의를 받는데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자, 시행자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여기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이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랑 세입자 과반수.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은 원래 권리자니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당연히 받는데 세입자들은 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세입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으랍니다. 세입자한테. 자, 세입자들한테 보상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비사업 하면은 철거하고 이런 사람들 이주비 지원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동의를 받습니다. 왜 동의 받을까요, 이거? 세입자한테. 권리자도 아닌데. 자, 개선사업 어디서 하는 거죠? 달동네. 달동네 세입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극빈층들. 이런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집을 못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러 이제 올라가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한테만 동의를 받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 세입자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막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멀티 들고 가스통 들고 막 올라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즉 투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세입자의 동의도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세입자들은 원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 자,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할까요? 작을 때 생략할까요? 그래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사람들 왜 싸우죠 지금? 갈 데 없어서 돈 받아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그럼 갈 데 있으면 안 싸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세입자들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이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셀프 방식. 집주인이 집 고치는데 세입자한테 동의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연탄 보일러 쓰는 데인데 연탄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방으로 계속 연탄가스가 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세입자가 딱 이제 집 고치러 갔다니만 세입자가 야 거기 가만 놔둬. 나는 주기적으로 연탄가스를 좀 마셔줘야 정신도 좀 차리고 뭐 천장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빗물이 줄줄 새는데 나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감성을 좀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못 고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집 고칠 때는 세입자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지 방식. 환지는 아까 간단하게 했는데 갑의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A라는 임차권자는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아직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안 배웠는데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안에는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안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안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은, 자,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 동의를 안 받으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보다 세입자 수가 2분의 1 이상일 때 넘어갈 때, 초과할 때 그때 동의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시행자입니다. 사업들마다 시행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체크를 한번 보죠. 자, 40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자, 자력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셀프 방식이죠. 셀프 방식. 저는 이제 셀프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원칙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 밑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이게 원칙. 셀프 방식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공 등을 지정. 밑줄. 주공 등을 지정. 그 밑에 줄에 주공 등을 지정. 근데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게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시장 군수가 원칙 하는데 주공을 지정해서 할 수 있고 주공을 지정할 때는 동의 요건이 과반 동의. 그 다음에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원칙 누가 합니까?
두 번째 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이게 원칙. 인데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시장 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밑줄 지정.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주공.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주공 해가지고 공공기관까지 그걸 묶으면은 그게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국가, 지자체 이하부터 해서 그 밑에 줄에 공공기관까지 묶으면 그게 공공시행자.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 두 사람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이 위 1에 해당하는 자 주공이나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밑줄 공동시행자로 지정.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지정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지정하면서 공동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흥, 니은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밑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는 아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건설사업자라고 나올 겁니다. 건설사업자. 건설기본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설업자에 그러니까 뭐 좀 사기꾼 느낌도 나고 이러니까 이 건설업계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용어를 이렇게 건설사업자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건설업기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건설사업자. 이렇게. 이 두 사람, 건, 등, 이 두 사람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3번. 위 2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위 가로 2가 뭐냐면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이럴 때 법 15조 1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밑줄. 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파란색 글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뒤에 세입자 밑줄 하시고 얼마? 세입자? 과반수. 2분의 1 아니고 과반수. 옆에 페이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 박스 위에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하시고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박스에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나오죠. 자,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생략합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하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이 두 번째 주제 끝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밑줄 임대주택이 충분. 임대주택이 충분. 그 다음에 3번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이럴 때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은 밑줄 천재지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자,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죠. 근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재개발 사업 나오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원칙 누가 합니까? 조합 밑줄 하거나 조합은 얼마의 동의 받아서 공동시행자 정하죠? 과반수 동의 밑줄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인 미만 밑줄 하시고 이럴 때는 누가 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공동시행자 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동의 밑줄 과반동의 받아서 같이 합니다. 넘어가시고 402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 원칙 누가 하죠? 조합 밑줄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시행자 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동의 밑줄 받아서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일단은 요 노란색이랑 공동시행자 정할 때는 동의 요건이 과반동의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은 408페이지 마지막으로 자, 시공자 선정 시기입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을 할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인데, 자, 시행자를 크게 나눠보면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주공 등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에는 시행자 누가 있죠? 조합. 하나 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공시행자에 시장 군수나 주공 등 내지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만들 때는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겠죠. 즉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일 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죠. 그러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할 게 없죠?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이걸 글자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목차를 알고 있으니까 시행자 지정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지 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근데 조합 만들 때는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 설립할 거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하니까 이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각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요까지 정비법에서는 딱 요것만 하겠습니다. 딱 요것만 3, 4월 때까지 이것만 기억해 오시면은 그 이후에 진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만 이 정리한 거에서만 보면은 408페이지 자 가로 1번 조합. 자 시행자가 조합이죠. 조합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근데 다만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그 가로 안에 밑줄 조합원이 100명 이하. 조합원이 좀 작죠? 이럴 때는 경쟁입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밑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가로 2번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밑줄.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에서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이렇게. 그 뒤에 규약에 따라 밑줄. 자, 다른 것들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합니까? 20인 미만. 사람이 작죠? 그러니까 경쟁입찰 이런 거 하지 말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두 번째 주공 등이나 지정개발자.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세 번째 줄 저 끝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밑줄.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 다음에 가로 4번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이 사람들이 저 밑에 파란색 글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야 제발 이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해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받았을 때는 가로 5번에 두 번째 줄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머지 것들은 됐고 원칙적인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군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각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의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의 시행 방식. 개선 사업에서는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요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뭐 줍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뭐까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에서 면적은 30% 이하까지 공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선사업 원칙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요까지가 정비법. 정비법은 딱 여기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요게 무슨 역할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책은 볼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광명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파트들이 지어지는데, 그 아파트들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5년, 10년 간격으로 띄엄띄엄 만들어질까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까요? 아파트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래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들이 뭐 몇천 세대 이상, 만 세대, 2만 세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사업을 한꺼번에 해버리면은 광명시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저 제주도나 부산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인근 지역. 그러면은 만 세대, 2만 세대를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은 주변의 인근 지역 어떻게 됩니까? 집값보다는 먼저 전세값이 상승하겠죠. 전세값.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갈 건 아니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 세대, 2만 세대가 한꺼번에 완공이 되면 이 사람이 또 썰물같이 쭉 빠져나가겠죠. 그럼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거죠. 즉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업을 해버리면은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먼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부산시에서, 광명시에서, 성남시에서 정비 사업을 할 예정구역들을 딱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여기는 27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는 거죠. 사업 예정구역을 정해놓고 사업의 시기를 각각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1년이 도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 시기가 도래를 했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여기 사업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이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듭니다. 즉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장이 만들겠죠. 그래서 사업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구역 지정을 위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구역을 지정합니다. 시장 군수는. 근데 이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정은 특, 광, 시, 군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는 서울시장이 예정구역을 딱 정해놨겠죠. 그 예정구역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강남구청장, 도봉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비구역 좀 지정해주세요 하면은 박원순 씨가 정비구역을 뭐 강남 2구역, 한남 3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단계를 거치면서 범위를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죠. 그럼 구는 수립 안 해도 됩니까? 가평군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거긴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거기서는 그냥 정비계획 입안해서 사업하면 됩니다. 시기조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군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시기조정이 필요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군에서는 사업 대상 지역에다가 그냥 계획 입안해서 사업하면 됩니다. 시기조정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 각각의 하는 역할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사업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각각의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역 지정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 신청해 주고요. 그러면은 한남 3구역, 뭐 강남에 2구역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 지정하고 이제 조합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정비법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비법은.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개발법에 썼던 내용들을 나중에 정비법 수업할 때 거의 다 끌고 들어올 겁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가보죠. 건축법. 지금까지 했던 이제 국계법이라든지 개발법,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공법인데 이 건축법부터는 건물에 관한 공법이죠. 건물이 지어지는 일반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 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법이고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건축법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2m, 4m, 10m, 6m 정해놨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입법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냥 기술적인 법이고 절차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는 암기사항이 그만큼 많습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 반대로 말하면은 외우면 외운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건축법이랑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어렵게 내기는 좀 힘듭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다만 끝에 있어서 잘 안 보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보기는 내가 딱 시간 내가지고 한번 하루 딱 날 잡아서 정리만 해놓으면은 이거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많고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책에 있는 거 다 외워버리면은 양도 너무 많고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내용 중에 몇 가지는 그냥 쳐낼 겁니다. 이건 나올 수도 있는데 버리십시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강호에 버려도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제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시간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이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외울 때 책을 봐가지고 외우는 거는 잘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고 틀리고 외우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5, 6월달이나 뭐 요약서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많이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보죠. 건축법에는 맨 처음에 적용 대상물이 나옵니다. 적용 대상물. 어디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할지. 자, 건물 어디다 짓죠? 땅 아니고 토지 아니고 대지에다 짓습니다. 건물 땅에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뭐 땅에 짓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대지. 모든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은 대지에다가 짓는 거야.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입니다. 건물. 건축법은 건물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습니다. 설비들. 승강기, 피레침, 국기계양대 뭐 이런 것들인데 시험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작물인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일부 공작물들. 이런 것들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적용 행위가 나옵니다. 적용 행위. 첫 번째,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할 때. 두 번째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집 고치는 거겠죠. 근데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대수선이란 건.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그냥 하죠.
대수선이 아니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고, 세 번째는 용도 변경. 이런 것들.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역시 공법, 규제법이니까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 건축법에서 뭐니 중요해도 이게 허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이 되는 거. 요게. 그 다음에 일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허가받는데 예외적으로 신고한다는 건 좀 작은 거겠죠. 작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라는 걸 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인데 이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허가든 신고든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가 이 건물을 써야 되는데 건물을 쓰기 전에 제일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씁니다. 사용 승인.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게 건물을 건축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암기사항들이 나오는 건데, 건물을 여기 이제 대지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대지를 배웁니다. 대지를. 여기서 배우는 대지는 대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고, 배수나 방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안전 요건들. 그 다음에 이 대지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조경. 두 번째는 공개 공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할 제한 이런 게 있어요. 분할 제한은 우리 한번 했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할 때 했던 거. 그겁니다. 이제 한 94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00번 한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어떠한 지역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도로. 그래서 두 번째로 도로를 배웁니다. 밖에 나오면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도로들이 모두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이라는 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선.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건물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건축선에 맞춰서. 근데 건축선보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는 없는데 건축선보다 안쪽으로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앞에다가 건물을 약간 뒤로 밀어가지고 앞에 주차 공간 만들고 이런 건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 건축선. 이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원칙적인 건축선인데 일정한 사유를 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선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들이랑 계약을 맺고 설계자로부터 설계 도면을 제출받아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에 착공을 하면 이제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감리자로부터 중간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가지고 감리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랑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제출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건물 지어지는데 개입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업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수업할 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요거를 이제 중개를 해야겠죠. 첫 번째,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5층, 6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라든지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각종 면적이나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내용이
그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원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하시면은 총 7문제 중에 거기서 7문제 아마 나올 겁니다. 정말 예외적인 문제들이 나와도 한 대여섯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문제 정도만 맞추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요 정도 안에서 내용을 더 벌리시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자, 오늘은 적용 대상물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16페이지. 목적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옳은 지문, 정답 지문으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근데 뭐 좋은 말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서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밑줄,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뭐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밑줄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자, 건물이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번 말해보면 됩니다. 여러 번. 자, 근데 건물이라는 거는 일단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지붕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과, 기둥 또는 벽이니까 지붕은 있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과, 기둥 또는 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이런 거 건물이라고 했죠. 이거. 지붕 있고 기둥 있고 건물 맞습니까? 네.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오늘도 보셨을 텐데. 주유소. 제가 말했죠. 주유소 같은 거. 그것도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건물.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물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가로 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나오죠.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밑줄,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전주이시 종갓집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통 가옥. 100년 된 전통 가옥이랍니다. 건축법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지정 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오래된 전통 한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전통 한옥 나왔는데 자기가 문화재 청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해버렸죠.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올 때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광명역 가보셨습니까? 광명역? 거기 가면은 지하철역 위에 그 쭉 가로지르는 그런 거 있죠? 위에. 고고고고. 그런 거. 그거 건물 맞습니까? 그거? 지붕 있고 벽 있으니까 건물 맞죠? 그것도 따로 지붕 있고 그 위에 건물 있으니까 벽 있으니까 건물 맞는데 그런 것들은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고 뭐 철도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도 건물입니까? 플랫폼도?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건물 맞죠? 대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건물입니까? 네, 지붕 있고 기둥 있고 뭐 벽 있고 하니까. 다만 도로 위에 있으니까 도로법 같은 거 적용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땅에 정착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이동이 쉬운 것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 조작실 매출. 이것도 뭐 하천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은 건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그 다음에 철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땅에 박혀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자,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즉, 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대지가 아닌 거죠. 토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 거고, 이 대지는 원칙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3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원칙은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3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야 되는데, 1번지, 2번지, 3번지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거 큰 거 지을 때일까요? 작은 거 지을 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큰 거 지을 때. 그래서 517페이지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밑줄 하시고,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롯데월드 타워 뭐 이런 거겠죠. 큰 거.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놔두시고 3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공적 목적이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냥 아파트 단지 2000세대, 3000세대씩 되는 아파트 단지를 설마 한 필지에 짓진 않겠죠. 그 다음에 5번 도로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상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밑줄 합칠 것을 조건. 자,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이걸 합필을 하겠답니다. 합쳐서 그냥 1번지 이렇게 만들겠답니다. 나중에는. 그럴 때는 요 1번지, 2번지, 3번지를 묶어서 하나의 필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하나의 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빠뜨리 공개했죠? 앞에. 동그라미 2번. 자, 지적법에서 혹시 그런 거 배웠습니까?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법에서? 안 배웠으면 제가 하죠. 자, 거기 기흥 동그라미 2번에 기흥, 니은, 디귿 나오죠? 자,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내지는 축척이 다른 경우. 배운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생각 안 내면 안 배웠다고.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자. 자,
지번 비율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합필은 안 됩니다.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 작은 글씨, 강조 안 돼 있는 글씨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동의를 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동의를 할 때 합병은 안 되지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래서 뭐 이런 거 1번지, 2번지, 3번지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라는 거는, 만약 건폐율이 40%다라면은 원칙적으로는 1번지 40%의 건물 짓고 나머지 비워두고, 2번지 40%의 건물 짓고 비워두고, 3번지 40%의 건물 짓고 비워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주면은 전체의 40%에다가 건물 짓고 나머지는 비워두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통합 적용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밑줄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죠. 공적 목적인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묶으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자, 원래는 여기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건물에 건축이 안 되는데 이 필지 일부 요만큼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거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산지를 산지 아닌 걸로 바꿔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나 산지일 때는 건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대지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은 요 부분만 대지로 봐주겠다는 거죠. 요 부분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자,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합칠 것을 조건인데 여기는 나눌 것을 조건이죠. 지금은 1번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 대지로 봐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좀 문제 풀다 보면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은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조금 옆에 페이지에 표가 나오죠.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거기 세 번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 밑에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자, 그 옆에 표에 나오는 것들, 요거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됩니다. 축조 신고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옹벽 내지는 담장 이런 것들은 2m를 넘는 거, 2m를 넘는 거. 그 다음에 광고판, 광고탑. 우리 시내 나가보면 456 빌딩 꼭대기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4m를 넘는 거.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그거 말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8번 먼저 보겠습니다. 8번. 8번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요거는 5m를 넘는 거. 순서대로 하려고. 그 다음에 굴뚝. 굴뚝은 6m를 넘는 거. 그 다음에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 각종 탑들 이런 것들은 6m를 넘는 거.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8m를 넘는 거. 그 다음에 지하대피호는 30제곱미터
넘는 것.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내지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입니다. 이하. 나머지는 싹 다 넘는데 요것만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그 한 7층 8층짜리 건물들 가보면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조립식으로 된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옆에 공간에. 차 한 대 들어가면은 이렇게 띠띠띠 올라가가지고 빈 공간 올라오고 이런 것들. 8m 이하까지는 건축법에서 축조 신고하고 지으면 됩니다. 8m 넘어가요.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조그만한 주차장들, 이런 것들은 건물 지으면서 그냥 축조 신고하고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것만 이하. 나머지는 싹 다 넘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4m의 담장, 2번 6m의 광고판, 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8m의 굴뚝, 그 다음에 4번 10m의 고가수조, 5번 25제곱미터의 지하대표.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뭡니까?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외워야죠. 그러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옹벽. 자,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어가지고 요 앞에다가 옹벽을 쌓겠답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1m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2m를 초과합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은 신고하고 축조 신고하고 지르면 이때부터 2m를 넘는 순간부터는 요네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거,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는 거, 그다음에 굴뚝 6m 넘는 거, 각종 탑들,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은 6m, 고가수조는 8m.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좀 따로 기억하십시오. 지하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그래서 옹, 이, 광, 사, 태, 오, 굴, 육, 탑, 육, 고, 팔 이렇게. 옹, 광, 태, 굴, 탑, 고, 옹, 이, 광, 사, 태, 오, 굴, 육, 탑, 육, 고, 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넘어갈 때는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요것만 뭡니까? 끝에 이하.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만 이하. 요게 건축법 적용 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행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다음 주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를. 다음 주에는 건축법에 남아있는 좀 간단한 용어들이랑 그 다음에 주택법의 좀 앞쪽에 있는 용어들 정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자료 한번 보죠. 2월. 자. 1번. 환지계획에는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환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환지명세는 새 거죠. 청산 대상 토지명세, 헝거의 권리를 표시하는 거고, 환지명세에는 필지별로만, 권리별은 아니죠. 필지별, 환지명세. 그 다음에 헝거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권리를 빼야겠죠. 권리별로.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 하시면 되는데 환지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받아야 되죠.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시설 용지에 관해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위치 면적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 아니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위치나 면적, 이 두 가지만, 위치랑 면적. 그 다음에 입체 환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은 몇 개 줬었죠? 한 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 주는데 예외적으로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죠.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6번 환지전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의 이거는 제가 안 했었는데 이거는 건축물을 지우고 주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체한지 신청 자격 같은 것들이 여기 책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업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격이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 권리가액이 70% 이하일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 가격이 7천만 원도 안 되죠.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 못하게 차익이 너무 커지니까. 다만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아니고 주택. 그 다음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얼마 안에 환지 처분합니까? 60일. 60일. 자, 8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다음날.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다음날. 시점은 다음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건 맞고 앞에 거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나는 환지되고 나서 1번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맞죠?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해야죠. 만료점이니까.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등기 며칠 안에 있습니까? 14일. 우리 아까 정비법이랑 똑같다고 했죠. 정비법에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등기를 지체 없이 합니다. 근데 환지에서는 14일. 지체 없이 14일. 이걸 바꿔서 냅니다. 바꿔서. 근데 이거는 정비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근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를 못 합니다. 아예 예외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1번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죠? 다음날. 확정은 다음날.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근데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청산금 언제 결정합니까?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된 날.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된 청산금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데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 공법에서 나오는 소멸시효는 그냥 5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밀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거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죠. 13번은. 그 다음에 14번 준공일을 기준으로 30년이 아니라 40년까지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란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근데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6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혼용도 되죠.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이 4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떤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만. 그 다음에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공작물이 아니라 공작물 해야 되죠? 공작물. 죄송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은 건물에 해당합니다. 지하층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뒤에 있는 겁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입니다. 최고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몸 관리 잘 하시고 잠을 많이 주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야 병이 도망가죠.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을 많이 자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집에서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